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년째 바늘과 실로 한복을 짓는 김은옥입니다. 전통시장 한복 공방이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시장에서 넘어져 다친 날부터 제 일상이 이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여보낸 간병인,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더군요. 어느 날 밤 그 간병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일은 제 인생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구 한 귀퉁이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오래된 간판을 비춥니다. 은옥 한복 공방이라는 검은 글씨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죠. 이곳에서 50년째 바느질로 삶을 읽어온 김은옥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날 시간이네. 은옥 할머니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공방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뒤 회색빛 한복을 입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 밤까지 작업하던 색동저고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고운 비단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자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참, 오늘은 시장에 가야겠어. 명주실이 떨어져 가는 걸 잊을 뻔했어. 은옥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바느질 바구니를 정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바느질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들을 일찍 잃고 며느리 윤미경과 손녀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15년이나 됩니다. 며느리에게는 넓은 아파트를 물려주고 본인은 이 작은 주택과 공방에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에 동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은옥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민센터에서 바느질 수업을 하는 것이 그녀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거든요.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 그럼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주민센터 강의실에는 이미 수강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 실력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은옥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은 조각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 조각보는 작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은옥 할머니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은 고요해집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웠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젊은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2년 전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열성적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소연 씨, 참 잘했어요. 바느질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술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니까요.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작품을 살펴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다른 수강생들보다 특히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솜씨도 빠르게 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 할머니는 전통시장을 들렀습니다. 오래된 단골 가게에서 명주실과 비단을 사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떤 색깔을 찾으세요? 연분홍색 명주실 좀 보여주세요. 작은 아기들 옷을 만들려고요. 가게 주인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 담습니다. 하늘색, 연분홍색, 황금색까지
고운 색감의 실들이 바구니에 담겨갔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비가 오네요. 은옥 할머니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젖은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발을 잘못 디딘 순간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진 은옥 할머니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어지럼증과 함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은옥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가벼운 뇌진탕과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잖아요. 소식을 들은 며느리 윤미경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했지만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미경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어머니 연세에 머리를 다치시면 얼마나 위험한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조금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퇴원하면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입주 간병인을 구해야겠어요. 며느리의 제안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 정도 상처로 무슨 간병인까지. 어머니, 만에 하나라도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효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은옥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고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말이죠.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은옥 할머니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 미경은 퇴원 수속을 도와주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시죠? 미경아, 괜찮다고 했잖니. 5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인데 뭘 그리 걱정이야.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시면 저는 어떡해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계속 걱정만 되잖아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며칠만이야. 길게는 안 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벌써 좋은 분을 알아봤어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씨죠? 네, 결정됐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를 보며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벌써 사람을 구해놨다고? 그렇게 급하게?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머, 소연 씨. 은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민센터에서 바느질을 가르쳤던 제자 박소연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연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미경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소연 씨가 간병인이라고? 아, 네. 우연의 일치예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 제자분이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분이 훨씬 나으니까요. 며느리의 설명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소연 씨, 간병인 일도 하시는구나? 네. 자격증도 있고 해서요. 할머니 돌봐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부족했지만 은옥 할머니는 제자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소연에게 집안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식사는 간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드셔야 할 약은 없어요. 다만 며느리는 잠시 멈춘 후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특별한 건강차예요. 어머니 건강에 아주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싸게 맞춘 거예요. 매일 저녁에 우려서 드리시면 돼요. 꼭 잊지 말고 드리세요. 이런 좋은 차까지. 미경이가 참 마음 씀씀이가 고맙구나.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소연 씨, 부탁드려요. 어머니께서 이 차를 매일 드시도록 해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며느리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의 강조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밤 소연은 은옥 할머니가 잠든 후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낡은 소파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간병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며느리가 공방 입구에 구인 광고를 붙이는 것을 보고 전단지에서 자격증 불필요, 급여 선불 가능이라고 했을 때는 의아했지만 은옥 할머니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정성스러운 밥상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소연 씨,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배운 게 많으니까 이런 걸로라도 보답해야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소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며느리가 가져온 건강차를 드신 후 은옥 할머니의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지럽네. 몸이 무거운 것 같고. 차를 마신 지 1시간쯤 후면 은옥 할머니는 항상 이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깊게 잠들어서 아침까지 깨어나지 않는 것도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차를 드신 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다른 차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차는 정말 비싼 약재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꼭 드셔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소연은 은옥 할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요즘 내가 너무 몸이 이상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몸도 계속 무거워. 할머니,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경이가 괜찮다고 하는데 뭘? 그 차 마시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은옥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정상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며느리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하겠어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고 곧 연락드릴게요. 소연은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라서 신경이 쓰였어요. 소연 씨, 아직 안 주무셨네요? 네, 할머니께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해요. 내일도 차 꼭 우려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며느리는 또다시 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은 꼭 그 차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이죠.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소연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내일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은옥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옥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차를 마신 후 깊게 잠든 은옥 할머니는 아침이 되어서도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소연이 몇 번을 불러서야 은옥 할머니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평소 새벽 5시면 저절로 깨어나던 분이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는 게 이상했어요. 지금 몇 시니? 9시 반이에요, 할머니. 그럴 리가. 내가 언제 이렇게 늦잠을 잤나? 은옥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도 초점이 흐려 보였어요. 몸이 어떠세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 어젯밤에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소연은 은옥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증상이 차를 마신 후에만 나타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아침을 준비하던 중 며느리 미경이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 씨도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웬일이에요? 회사 출근 전에 어머니 상태 확인하려고요. 어젯밤 차는 잘 드셨죠? 며느리의 첫마디가 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소연에게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드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그 차는 정말 좋은 건데.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미경은 소연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은옥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몸이 좀 이상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건 나이 때문이에요, 어머니. 그 차를 꾸준히 드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소연 씨, 오늘도 꼭 우려드리세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며느리는 소연의 어깨를 꽉 잡으며 강조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 소연은 뭔가 위협적인 느낌마저 받았어요. 알겠어요. 며느리가 출근한 후 소연은 은옥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 할머니는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고마워, 소연아. 그런데 요즘 내가 이상해. 밤에 차를 마시면 꼭 이렇게 돼. 그럼 오늘 저녁에는 차 대신 다른 걸 드실까요? 소연의 제안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이가 그렇게 비싸게 사온 건데 어떻게 안 마셔?
내 몸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소연은 혼자 있을 시간을 이용해 그 차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부엌 찬장에 보관되어 있는 차 봉지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네. 건강차라고 했는데 색깔이. 일반적인 건강차와는 색깔도 냄새도 달랐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었고 냄새도 쓰고 이상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점심시간에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소연은 급하게 차를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소연 씨, 뭐 하세요? 점심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주민센터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차봉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잘 드시고 있네요. 소연 씨, 이 차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어머니만 드셔야 하는 특별한 차니까요. 왜 어머니만 드셔야 하는 거예요? 소연의 질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 체질에 맞게 특별히 조제한 거라서요. 어머님이 우선 건강해지셔야 하니깐요. 며느리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체질에 맞게 조제했다면서 왜 어머니가 마신 후 이상한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그럼 저는 나가볼게요. 오늘 저녁에도 꼭 우려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 소연은 다시 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떼어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게 정말 차가 맞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이 차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녁이 되고 은옥 할머니가 주민센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소연아, 오늘 수업에서 너 이야기가 나왔어. 언제 또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요즘 할머니 돌봐드리느라 바빠서요. 미안해. 내가 이런 일까지 하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게 많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예상대로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차 시간이에요. 소연 씨, 우려주세요. 소연은 마지못해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어요.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소연은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를 컵에 따르는 척하면서 대부분을 싱크대에 버리고 물만 조금 넣어서 가져다 드리기로 한 거였어요. 할머니, 차 나왔어요. 고마워, 소연아. 은옥 할머니가 차를 마시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차 다 드셔야 해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며느리는 은옥 할머니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한 관심을 건강는 것이 이상했어요. 다행히 이날 밤 은옥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멀쩡했습니다. 기억도 또렷하고 몸도 가볍다고 했어요. 소연아,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좋지? 차 맛도 평소와 달랐는데. 소연은 내심 안도했습니다. 역시 그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한밤중 소연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소연은 눈을 살짝 뜨고 누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왜 안 주무시지? 며느리는 은옥 할머니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평소라면 깊게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은옥 할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설마 차를 안 드신 건 아니겠지?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찻주전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주변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명 뭔가 이상해. 며느리는 소연이 잠든 척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직접 확인해야겠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소연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소연은 한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에게 뭔가 해로운 것을 먹이고 있었고 그것도 어떤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어요. 내일부터는 더 살펴봐야겠어. 소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옥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확히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소연의 결심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며느리의 정체를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은옥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옥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된 차를 마시지 않았던 덕분인지 은옥 할머니는 상당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어요. 소연아, 어젯밤은 정말 오랜만에 편히 잤네.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 다행이에요, 할머니. 소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젯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며느리 미경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주무셨어요? 아주 잘 잤어.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하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분명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어젯밤 차는 다 드셨죠? 물론이지. 소연이가 정성스럽게 우려줬는데 소연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어요. 소연 씨, 차 우리는 방법 제대로 알고 계시죠? 물 온도도 중요하고 우리는 시간도 정확해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며느리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차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출근한 후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할머니, 저 잠깐 장 보러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소연은 서둘러 집을 나와 며느리가 일하는 보험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 며느리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텐데 이상하게도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소연도 급하게 다른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저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내린 곳은 오래된 한방약 재상이었어요. 약재상? 소연은 멀리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약재상 주인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약발이 센 걸로 주세요. 소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약재상에서 나온 며느리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지는 평소 집에서 보던 차 봉지와 똑같았어요. 역시 그 차를 여기서 사는구나. 소연은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약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약재상 주인은 60대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나간 분이 산 것과 같은 걸 사고 싶은데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건 좀. 약재상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게 그분이 사간 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용 마취제로 쓰는 약재거든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요? 네, 소량 복용하면 의식을 흐리게 하고 깊은 잠에 빠뜨려요. 많이 먹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렸는데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팔아주신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리고 자기 책임이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양심상 너무 찜찜해요. 소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나이든 반려견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다른 곳에 보낼 거라고. 아, 그리고 이상한 말도 하셨어요. 이상한 말이요? 반려견이 정신을 차리면 안 된다고. 계속 흐릿한 상태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분이 언제 또 올 예정이라고 했나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필요 없을 거라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소연은 서둘러 약재상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우연히 며느리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낯선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몰래 가까이 다가가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켜고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고요.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요양원 서류도 다 준비됐고 밤에 조용히 데려가시면 돼요. 그곳에서 서서히 악화시키시면 되고요.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재산 정리도 거의 끝났어요. 공방 건물 매각 서류도 준비했고 예금 계좌도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해요.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소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네,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며느리가 통화를 끝내고 카페로 들어가자 소연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소연아.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무슨 일이야? 아, 아니에요. 좀 급하게 뛰어와서요. 소연은 은옥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소연에게는 그 미소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좋아,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한 기분이야. 나아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 오늘 차는 꼭 드셔야겠네요. 소연 씨, 오늘은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며느리는 소연을 부엌으로 불러 차 우리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버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진하게 우려야 해요. 너무 연하면 효과가 없어요. 며느리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연은 마지못해 진한 차를 우려서 은옥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 드세요.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요. 며느리는 은옥 할머니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소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은옥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소연은 거실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은옥 할머니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소연은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단계 계획이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옥 할머니를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어요. 은옥 할머니는 어젯밤 진한 차를 마신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대화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자꾸만 졸음에 빠져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머리가 너무 무거워. 뭔가 이상해, 소연아. 은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며느리가 평소보다 들뜬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좀 이상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증상이 자연스러워요. 오늘 밤에는 푹 주무시면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은 상관없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소연 씨, 오늘도 차는 특별히 진하게 우려주세요.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더 강하게 효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진하게 우린다는 것은 더 많은 마취제를 투입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 8시 소연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을 했어요. 진짜 차 대신 따뜻한 설탕물에 홍차를 조금 섞어서 색깔만 맞춘 가짜 차를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차 나왔어요. 고마워, 소연아. 소연은 은옥 할머니에게 차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가짜예요. 안전해요. 하지만 잠든 척 하셔야 해요. 은옥 할머니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소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 오늘은 특별히 진하네. 은옥 할머니는 연기하듯이 말했습니다. 30분 후 소연은 은옥 할머니에게 가서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주무시는 척 좀 해주세요. 뭐라고? 저 믿으시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은옥 할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확인하러 왔을 때 은옥 할머니는 깊게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완벽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며느리는 잠든 은옥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 9시 30분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하연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시간 확인해 달라고. 그래. 엄마가 확인해 볼게. 잠깐만. 며느리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 씨, 제가 딸 일로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해요. 어머니 잘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 깨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과의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소연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은옥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지금이에요. 일어나세요. 은옥 할머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소연아,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 네,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도망가야 해요. 십시에 요양원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를 강제로 데려갈 거예요. 그런 일이.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빨리 나가야 해요. 소연은 은옥 할머니의 외투를 가져다 입혀드리고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며느리가 현관에 있어요. 이 나이에 창문으로? 괜찮아요. 1층이라서 높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은 창문을 열고 먼저 밖으로 나간 후 은옥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도와 창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소연은 은옥 할머니를 등에 업고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현관 앞에서 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내일부터는 여유가 생길 거야. 할머니가 좀 멀리 계시게 될 것 같아서.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데요? 응, 건강이 안 좋아서 전문 요양시설에 가시게 됐어. 그래서 엄마도 이제 자유로워질 것 같아. 밤 10시 정각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한 명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요양보호사 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통화를 끊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안심하세요. 이런 일은 저희가 전문이니까요. 세 사람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간병인도 있으니까 들키면 안 돼요. 며느리는 은옥 할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며느리가 당황하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의사 복장의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환자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화장실에 계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거실, 부엌까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은옥 할머니는 없었어요. 소연 씨, 소연 씨. 며느리가 소연을 찾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연도 사라진 거였어요. 이상해. 분명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며느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설마 창문으로 나간 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복장의 남자가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 약을 먹고 깊게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간병인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소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아직도 소연이 계획적으로 은옥 할머니를 도망시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실패한 거네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세 사람이 집을 나간 후 며느리는 혼자 남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며느리는 집안을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소연과 은옥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한편 소연과 은옥 할머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1시, 은옥 할머니와 소연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낡은 찜질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새 도망치느라 지친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했어요.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젯밤의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찾아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찜질방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은옥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소연은 깊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할머니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 차는 건강차가 아니라 동물용 마취제였어요. 뭐라고? 은옥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약재상에서 사는 걸 직접 봤어요. 약재상 주인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마취용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럼 나는 그동안 매일 밤 마취제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흐릿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은옥 할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할머니. 소연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고요. 재산을? 네, 할머니 도장으로 가짜 서류도 만들었어요. 예금 계좌 정리하고 공방 건물도 금매로 처분하려고 했어요. 은옥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요양원에서도 계속 약물을 투여해서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은옥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경이가 정말 그런 일을? 제가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서 모든 걸 확인했어요. 통화 내용도 녹음했고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요양원 서류도 다 준비됐고 밤에 조용히 데려가시면 돼요. 그곳에서 서서히 악화시키시면 되고요.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정리도 거의 끝났어요. 공방 건물 매각 서류도 준비했고 예금 계좌도 정리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찜질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아,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봤는데. 은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아이와 손녀를 내 자식처럼 돌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뭘 잘못했을까? 아파트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손녀 교육비도 다 대줬는데
은옥 할머니는 자책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소연은 은옥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 깊었거든요. 한참 후에 은옥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료 할머니,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이 늙은이 목숨을 내가 살렸구나.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소연의 말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도 내 며느리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에 가잖아. 할머니, 그래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도 손녀 생각을 하면 은옥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가면 손녀 하연이 혼자 남게 될 테니까요. 할머니, 손녀분은 이 일을 알까요? 아니야. 하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든. 그럼 더욱 신고해야 해요. 손녀분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소연의 말에 은옥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찜질방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70대 할머니랑 젊은 여자 못 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소연과 은옥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들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휴게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밤새 찾아다녔는데 다른 곳엔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찜질방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 시어머니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거짓말로 직원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찜질방 직원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포기하고 나간 후 소연과 은옥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며느리가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요. 은옥 할머니는 한참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연아. 내 말이 맞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응. 미경이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걸 바로 잡아줘야겠어. 이대로 두면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모르잖아. 은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에게도 진실을 알려야겠어. 그 아이가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면 안 되니까. 현명한 결정이세요,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찜질방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 사람에게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네. 은옥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니까요. 소연의 말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새벽 7시
은옥 할머니와 소연은 찜질방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상담을 받아주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심각한 사안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연이 녹음한 파일과 약재상 영수증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감금과 재산 편취까지 시도했다면 중범죄입니다. 변호사님, 당장 뭘 해야 하죠? 먼저 경찰 신고부터 하고 재산 보전 조치도 즉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위조한 서류들로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옥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건가요? 아직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요. 오전 9시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은옥 할머니 일행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며느리 미경은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옥 할머니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경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아, 어머니, 계좌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대신. 거짓말하지 마. 소연이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은행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소연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어머니가 직접 부탁하신 일이라고요. 그럼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은옥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경아, 나는 그런 부탁한 적 없어. 그리고 넌 내게 뭘 먹였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건강차라고 속이고 마시게 한 동물용 마취제 말이야.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며느리가 은옥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소연이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경찰이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신고했어요. 동물용 마취제 구입 기록, 요양원과 나눈 통화 녹음, 위조 서류까지 다요. 이때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미경 씨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라고요. 치매라고? 은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내가 나한테 독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잖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그만해, 미경아. 이제 다 들통났어. 은옥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했지?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서서히 죽이려고 했지? 며느리가 할 말을 읽자 소연이 경찰에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요양원 사람들과 나눈 통화 녹음이에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은행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될 거예요. 깨어날 염려는 없어요.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머니가 치매로 악화됐다고 할 거예요. 서서히 약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정리하시면 돼요. 녹음이 끝나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윤미경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도 죽고 빚도 많고 딸 키우느라 미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려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말에 은행 안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준다고? 그게 살인이잖아. 소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매일 밤 독을 먹고도 모르시고,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까지 찾아와서,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어야죠. 은옥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힘들다고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왜 이런 끔찍한 방법을 택했니? 도와주시긴요. 어머니는 돈에 인색하시잖아요. 저한테는 용돈도 많이 안 주시면서 며느리의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돈을? 내가 너한테 매달 200만 원씩 줬는데 그게 적다고? 200만 원으로 뭘 해요? 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은행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3억이나 되는 빚을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말했으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살라고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은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15년 동안 내 딸처럼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야? 며느리가 수갑을 찬 채로 마지막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이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사회 탓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소연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연이는 잘못 없어요. 그 아이만큼은 보호해 주세요. 은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손녀는 무죄였거든요. 며느리가 끌려간 후 은행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변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보호됐습니다. 며느리가 위조한 서류들도 모두 무효 처리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녀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마침 한국으로 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이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행에서 나온 후 소연이 은옥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끝났구나. 하지만 은옥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처벌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소연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머니,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요. 소연의 말에 은옥 할머니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소연이 있었거든요. 그래, 소연아.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옥 할머니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손녀 하연이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공항에 도착한 하연은 은옥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연아,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하연은 은옥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하연아, 일어나거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은옥 할머니는 손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엄마가 살인 미수범이라니. 하연아, 내 엄마 일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하면 안 돼. 소연이 하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야 해요. 하연은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할머니 제자야. 소연이라고 해. 할머니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지. 소연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를 구해주셔서. 그날 밤 세 사람은 집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을래요. 하연의 말에 은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연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꿈이 뭐가 중요해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안 돼. 젊은이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해. 하지만 하연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적어도 할머니 곁에서 속죄라도 하게 해주세요. 은옥 할머니는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인생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옥 할머니와 소연 하연은 법정에 출석했어요. 피고 윤미경은 징역 7년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동물용 마취제를 장기간 투여한 살인미수와 사기, 감금미수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관대한 판결입니다. 판사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는 은옥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은옥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거라. 하연아, 며느리가 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어서. 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전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연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하지만 하연은 끝까지 엄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하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연아, 그러면 안 돼.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싫어요. 할머니를 죽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은옥 할머니는 손녀의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설득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 후 은옥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연아, 하연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해.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미경이가 그렇게 탐내던 재산이지만 이젠 필요한 곳에 써야겠어. 은옥 할머니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연이가 미경이 빚을 물려받으면 안 되니깐 미경이 빚 먼저 갚고 재산의 절반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기부할 거야. 나처럼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는 데 쓰이도록. 할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하연이 유학 자금으로 쓸 거야. 하연이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유학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돼, 하연아. 내가 꿈을 포기하면 내가 더 죄책감을 느껴. 하지만, 하연아, 1년만 더 기다려줘.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는 거야. 은옥 할머니의 제안에 하연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1년 후에 가면 되나요? 그럼 그동안 할머니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 후 6개월 동안 은옥 할머니와 소연은 은옥 나눔 공방을 운영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바느질을 가르치고 한복도 대여해주는 공방이었어요. 할머니들, 오늘도 오셨네요. 매일 공방을 찾는 할머니들이
은옥 할머니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은옥 씨 덕분에 우리가 살맛이 나요. 모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하연도 공방 일을 도우며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바느질 제대로 배울래요. 정말 기특하다, 우리 하연이.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하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심했어요. 뭘? 1년 후에 유학 갈게요. 대신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낼게요. 은옥 할머니는 기뻐하며 하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용서할게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용서해야 제가 편해지겠어요. 은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연아. 하지만 당장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하거라. 또 다른 저녁, 소연이 은옥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안이 있어요. 뭔데? 공방을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독거노인들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소연아. 그리고 바느질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 활동도 가르쳐 드리고요.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1년 후 하연이 유학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갈게요. 잘 다녀와, 하연아.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소연 언니도 할머니 잘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걱정 마.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은옥 할머니와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래, 하지만 외롭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료 할머니,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은옥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하자, 소연아. 네, 할머니.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절망적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 땀 한 땀, 이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야. 은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이어진 내 인생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야. 소연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희망의 실이 엮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옥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방에는 오늘도 많은 할머니들이 찾아왔고 은옥 할머니와 소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은옥 할머니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난 소연이라는 천사,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손녀 하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더군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소연이 같은 천사가 나타나 저를 구해줬어요. 나이가 들수록 재산보다 소중한 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진짜 사랑은 영원히 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외로우시거든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